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부인께는 원한이 없으나 저승가서 시댁을 원망하시오. 복면을 쓴 자객들이 연호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불공 가는 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습격자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쾅! 몽둥이 소리와 함께 거지 행색의 사내가 날아들었지요. 마님, 제 뒤로 물러나 계셔요. 그런데 이 사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연호를 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기구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사흘 걸음 떨어진 어느 마을에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양반가였지만 지금은 몰락하여 빚에 쪼들리는 처지였지요.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가을밤에 시작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려진 차남 무진이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10주기였거든요. 28살의 무진은 윤씨 집안의 차남으로 10년 전 집안을 살리기 위해 형 대신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호적에서 파인 남자였습니다. 이후 전국을 떠도는 거짓골의 낭인이 되었지만 무예만큼은 출중했고 판단력도 빠른 편이었지요. 죄인의 신분으로 숨어 사는 처지였으나 어머니 산소에 술 한 잔 올리고픈 마음에 목숨을 걸고 고향을 찾은 것입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던 무진은 옛 추억에 이끌려 담장 너머로 본가를 훔쳐보게 되었어요. 저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 그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채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이 깊은 밤에 누가 깨어 있을까요? 무진이 담장에 몸을 바짝 붙이자 아버지와 형 세호의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닷새 뒤면 들이닥칠 게다. 며느리가 가져온 저 문전옥다. 저것만 있으면 해결된다. 아버지의 서슬 퍼런 독촉에 형 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오나 아버님, 어찌 조강지처를. 이 멍청한 놈, 소박을 놓아 내쫓으면 친정에서 땅을 도로 회수해 갈 것 아니냐. 며느리가 이 집 귀신이 되어야 그 땅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단 말이다. 내일 불공을 드리러 간다 하였지? 가는 길에 사람을 써서 처리해라. 무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수,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형이 혼인했다는 소식은 떠돌이 생활 중에도 전해 들었지요. 그런데 그 형수를 죽이려 한다니.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자신을 제물로 삼더니 이제는 죄 없는 형수마저 탐욕의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녕 그 길밖에는. 30살의 세호는 윤씨 집안의 장남으로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생의 희생으로 가문을 지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인물이었지요. 입 다물고 내 말대로만 해. 내가 사는 것도 이 가문이 망하지 않는 것도 다 동생 덕 아니냐. 이제 와서 위선 떨지 마라. 아버지의 호통에 세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위해서라면 자식이건 며느리건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냉혹한 가장이었지요. 무진은 조용히 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형수님을 구해야 한다. 10년 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구할 수 있었어요. 무진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형수가 불공을 드리러 갈 길은 뻔했어요. 마을 뒷산의 조그마한 절. 그곳으로 가는 길목은 인적이 드물고 험했습니다. 자객들이 습격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지요. 그는 아침 일찍 산길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습격할지, 어떻게 막을지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10년간 떠돌며 익힌 무예와 생존 본능이 작동했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무진은 가장 험한 고갯길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여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월이었어요. 무진은 숨을 죽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3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들이었어요.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에 쥔 몽둥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자객들이 연월에게 다가가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는 원한이 없으나 저승가서 시댁을 원망하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위 뒤에서 튀어나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리쳤어요. 쾅! 사내가 고꾸라졌지요. 마님, 제 뒤로 물러나 계셔요. 무진의 외침에 연월이 본능적으로 무진 뒤쪽으로 물러났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객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무진은 10년간 갈고 닦은 무예로 그들을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세 자객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무진은 숨을 고르며 연월에게 다가갔지요. 공포에 질려 땅에 주저앉은 형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무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연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무진의 눈빛은 깊고 맑았지요. 무진은 쓰러진 자객 중 하나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역시나 시댁 마름이었어요. 연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무진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연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지요.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서재를 살피십시오. 마님의 목숨값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연월은 고개를 끄덕이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연월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씨 집안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치마는 찢어져 있었지요. 죽었어야 할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이 연월을 보고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마님. 소란의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살의 세호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윤씨 집안의 장남인 그는 원래부터 안색이 창백하고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부인 어찌 된 일이오? 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었어야 할 아내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돌아왔으니 귀신을 본 듯 했을 것입니다. 연월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황급히 달려와 물었을 남편이 지금은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붙어 서 있었지요. 불공은 잘 들였소? 세호가 겨우 입을 열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산신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요. 무슨... 세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그는 연월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지요. 몸이 좋지 않으니 방에서 쉬겠습니다. 연월은 그렇게 말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세호는 그녀를 말리지도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황급히 서재로 숨어버렸지요. 연월은 안방 문을 닫고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지요. 진정해.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야. 연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원래 지혜롭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어요. 5년간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뎌낸 것도 그 강인함 덕분이었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연월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해가 기울어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시아버지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세호의 서재는 사랑채 옆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연월은 주위를 살피며 서재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요.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연월은 등잔에 불을 켜고 책상 위를 살폈어요. 책들과 붓, 벼루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그녀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묵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신문집들이 있었지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연월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맨 위에는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연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빈 문서들이었어요. 쌀가게, 포목전, 객주 온갖 곳에서 돈을 빌린 차용증이 수두룩했지요. 액수를 더해보니 은자 수백 냥에 달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용증 아래 한 장의 서류가 더 있었지요. 표제는 토지 담보 차용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담보로 잡힌 땅은 바로 연월이 친정에서 혼수로 가져온 문전옥답이었어요. 밭쉰맞이기. 연월 집안의 대를 이어온 기름진 땅이었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날짜였습니다. 차용증의 날짜가 내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 것을 알고 내일 바로 내 땅을 팔아넘기려 했구나. 연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지요. 믿었던 남편이 돈 몇 푼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요. 연월은 차용증을 치마 속 깊이 감췄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증거였지요. 등잔불을 끄고 서재를 나서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월이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에 날린 듯 작은 쪽지 하나가 서재 문 앞에 떨어져 있었지요. 연월은 쪽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오늘 밤 자정, 뒤뜰 대나무 숲으로 오십시오. 살 길을 알려드리리다. 글씨는 단정했으나 급하게 쓴 듯했어요. 누가 보낸 것일까요? 낮에 자신을 구해준 그 거지일까요? 연월은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으나 연월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세호는 밥상을 받은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연월은 홀로 안방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음산했지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연월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대나무 숲은 안채 뒤편에 있었어요. 바람에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스산했지요. 숲 입구에 다다르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월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에 자신을 구해준 그 거지였어요. 마님 오셨습니까? 사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월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를 돕는 겁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형수님, 그 한마디에 연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무진입니다. 무진 도련님? 연월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서 역병으로 급사했다고만 들었던 시동생. 총명하고 올고다 집안의 기대주였다던 그가 눈앞에 살아있다니. 어찌 도련님께서 살아계신 겁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대나무를 바라보았지요. 달빛에 비친 그의 옆얼굴은 수척했으나 의연했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술에 취해 다툼 끝에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연월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진은 담담하게 이어갔지요. 상대는 권세 있는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형님을 살리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럴 수가. 형님은 장남이고 저는 차남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쳐 숨어 지내다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호적에서도 파였고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서술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도 모르신 채로요. 연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형수님, 이 집안은 썩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은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십니다. 형님은 나약해서 아버님을 거스르지 못하고요. 그런데 도련님은 왜 어머님 제삿날에 돌아오신 겁니까? 들키면 목숨을 걸고라도 술 한 잔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무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10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요. 산소에서 내려오다가 본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버님과 형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형수님을 죽여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연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마 속에 숨긴 차용증이 만져졌어요. 저도 오늘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재에서 내일 날짜로 된 토지 담보 차용증을요.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제 땅을 팔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였지요. 10년 전에는 저를 제물로 삼더니 이제는 형수님까지 저는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도련님, 연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그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제발 도망치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먼 곳으로 피하시든 아버님과 형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으니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겁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라 저를 다시 받아줄 리 없어요. 연월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저는 싸우겠습니다. 도련님처럼 희생당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져온 땅도 제 목숨도 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무진은 연월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살인 미수로요. 그리고 10년 전 도련님의 억울한 사연도 함께 밝히겠습니다. 형수님, 그러시면 집안이 파탄납니다. 이미 파탄난 집안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재산을 지키려는 집안이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연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진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형님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연월은 놀란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어요.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형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님의 그늘에 눌려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10년 전 그날도 술에 취해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1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죽으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연월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킨 형을 위해 눈물 흘리는 동생.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요? 도련님,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서방님의 목숨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대신 도련님도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언젠가는 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떳떳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윤씨 집안의 차남으로 돌아오겠다고요.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형수님, 내일부터 조심하십시오. 저도 근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무진은 그렇게 말하고 대나무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연월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왔지요. 연월이 살아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윤가주는 점점 조바심을 냈지요. 육순을 넘긴 그는 평생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냉혹한 가장이었어요. 며느리 하나쯤 희생시키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자객셋을 보냈는데 어찌한 여편네도 못 죽이느냐. 사랑채에서 윤가주의 호통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세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알 수 없는 자가 나타나 방해를 했다 합니다. 알 수 없는 자? 누가 우리 일을 알고 있단 말이냐? 그저 지나가던 거지였다고. 거지? 거지가 무예를 익힌 자객셋을 제압한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 윤가주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쏟아졌지요. 세호는 몸을 움츠렸어요. 빚쟁이들이 닷새 뒤면 옵니다. 그때까지 며느리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거지 신세가 된단 말이다. 하오나 아버님,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하는 거다. 윤가주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천천히 펼치자 흰 가루가 담긴 종이 봉지가 나타났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소다. 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소는 독약이었어요. 쥐를 잡을 때 쓰는 맹독이었지요. 아, 아버님, 이것을 어찌. 냄새가 거의 없고 보약에 타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며느리에게 몸이 약해 보약을 지어왔다고 하고 이것을 타서 먹여라. 아버님, 제가 어찌 제 아내를. 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원래부터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이었지요. 아버지가 무서워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지만 아내를 직접 독살하라는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기 싫으면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는 끝이다. 내 동생이 10년 전 무슨 짓을 해서 이 가문을 지켰는지 잊었느냐? 윤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세호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10년 전 자신의 실수를 동생 무진이 뒤집어 쓰고 떠났던 일.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할 차례다. 동생이 너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가문을 살려라. 윤가주가 비소봉지를 세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세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오늘 저녁 전에 처리해라. 알았느냐? 예. 세호는 비소를 들고 비틀거리며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의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서재로 돌아온 세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비소 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것을 부인에게 먹인다고? 나를 믿고 따라온 부인을. 세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를 용기도 없었지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온 그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때가 되었어요. 세호는 부엌으로 가서 몸을 보한다며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지요. 인삼, 황기, 대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소를 조금 털어 넣었습니다. 검붉은 탕약이 끓어올랐어요. 세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탕약을 사발에 담았지요. 미세하지만 코를 찌르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을 부인에게 먹이면 부인은 죽는다.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세호의 손이 떨렸어요. 사발이 흔들려 탕약이 넘칠 뻔했지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세호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문 너머에서 연월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못하겠다. 난 못해. 세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연월이 남편을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서방님, 거기 왜 서 계십니까? 아부인. 세호는 황급히 사발을 들어 보였어요. 손이 떨려 탕약이 출렁거렸지요. 부인 기력이 쇠하여 아이가 안 들어서는가 싶어 보약을 지어왔소. 어서 드시오. 연월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세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서방님,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소. 어서 받으시오. 세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어요. 연월이 손을 뻗어 사발을 받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방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었어요. 무진이었지요. 형님, 그만하십시오. 무진이 연월의 손을 쳐냈습니다. 사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검붉은 탕약이 마루 위로 쏟아졌지요. 도련님. 연월이 놀라 외쳤습니다. 무진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쏟아진 탕약 위에 대었어요. 순식간에 은비녀가 검게 변했지요. 독입니다. 비소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세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아, 내가 어찌. 형님, 정녕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10년 전 제가 형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지요. 세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무진아 형수님, 내가 죽을 놈이다, 내가.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나타나자 세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무진아, 귀신이냐? 귀신이면 차라리 좋았겠지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형님, 10년 전 내 목숨으로 가문을 살렸으면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며 살았어야지. 돈 때문에 아내를 독살해?
이게 형님이 사는 방식입니까? 무진의 일갈에 세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었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형님, 연월이 세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요. 남편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늘에 눌려 살았는지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윤가주가 하인들을 이끌고 달려왔지요. 소란을 듣고 온 것입니다. 무슨 소란이냐? 윤가주가 방 안을 둘러보다 무진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차남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는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무진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반가워하는 대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죽은 주제에 어떻게 이 집에 나타났느냐?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요. 무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윤가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재빨리 하인들에게 소리쳤지요. 저놈을 잡아라. 미친 거지가 양반가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다. 하인 셋이 무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세호가 벌떡 일어나 무진 앞을 가로막았지요. 손대지 마라. 세호의 외침에 하인들이 멈칫했어요. 윤가주가 버럭 소리쳤지요. 이놈아, 비켜서지 못할까? 아버님, 이 사람은 내 동생입니다. 우리 가문의 차남 윤무진입니다.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 눌려 살던 유약한 세호가 처음으로 아비를 향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 죄를 뒤집어 쓰고 떠났던 동생입니다. 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어 떠돌아야 했던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 앞에서 저는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세호가 무진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무진도 형의 등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10년 묵은 형제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가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사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연월이 품속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내일 날짜로 된 토지 담보 차용증이었어요. 아버님, 연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호했지요. 이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제 땅을 팔아넘길 생각부터 하셨더군요. 이것은 살인 예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뭐시? 윤가주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연월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10년 전 도련님께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살인죄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면 우리 집안의 명예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감히. 윤가주가 연월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무진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죄를 쌓지 마십시오.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내 놈은 이미 죽은 놈이야. 호적에도 없는 귀신 주제에. 윤가주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어요. 그저 궁지에 몰린 늙은이의 비명일 뿐이었지요. 연월은 차용증을 꼭 쥔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재산마저 잃게 될 위기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지킨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윤가주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어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평생 군림하던 가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세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연월과 무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 무진아, 내가 죽을 놈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세호가 일어나 연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손으로 관아에 가서 모든 죄를 자복하겠소. 10년 전의 살인죄도 부인을 해치려 한 일도 다 내가 안고 가겠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연월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아버님의 그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으로요. 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 처음으로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무진은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이제 자신이 있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형이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달빛 아래 무진은 어머니 산소가 있는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형에게 진실을 털어놓았고 형수를 구했지요. 이제 조금은 어머니께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씨 집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두고 밤을 지샜지요. 내일이면 관아에 가서 모든 죄를 자복해야 했어요. 아니, 자복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구나. 세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지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죗값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첫 딸기 울 무렵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무진이었지요. 그는 형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구나.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사랑채 뒤편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까 봐요. 세호는 동생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10년간 거짓골로 떠돌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지요. 무진아, 미안하다. 형이 못난 탓이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께서 내일 바른 선택을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진이 형의 손을 잡았어요. 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는 겁쟁이였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문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너를 희생시켰고 아내까지 해치려 했다. 형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약했을 뿐입니다. 약한 것도 죄다, 무진아. 내 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느냐. 세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진은 한참을 말없이 형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형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해라. 감옥에서 돌아오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형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요. 아버님의 그늘이 아니라 형님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일어서려 하자 세호가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무진아, 너도 이제 그만 떠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 무진은 쓸쓸하게 웃었지요. 형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호적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사람이지요. 제가 돌아올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관아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면 너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무진이 형의 손을 꼭 쥐었어요. 형님께서 바르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지요. 안채에서는 연월이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연월은 후회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집안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도련님 말씀대로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연월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이 집안을 지켜야 했어요. 땅도 지키고 빚도 정리하고 남편이 돌아올 집을 만들어야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호는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연월과 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겠소, 부인. 세호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연월은 남편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었지요. 꼭 돌아오십시오, 서방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그리고 미안하오. 세호가 연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월도 남편의 손을 맞잡았지요. 무진은 형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제가 멀리서나마 형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진아. 세호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껴안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윤가주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가 이 집안을 망치는구나. 내가 평생 지켜온 가문을 너희 손으로 무너뜨리는구나. 윤가주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지요. 세호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오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른 길입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꺼져라. 윤가주가 소리쳤지만 세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월과 무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세호가 멈춰 섰어요. 여기까지만 배웅하시오. 나머지는 내가 혼자 가겠소. 세호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고개를 들고 관아를 향해 걸어갔지요. 연월과 무진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세호의 등을 비추고 있었지요. 비록 죗값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당당해 보였습니다. 형수님, 형님을 부탁드립니다. 무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염려 마십시오, 도련님.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연월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첫걸음이었어요. 세호가 관아 앞에 도착한 것은 오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여느 때처럼 민원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세호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섰어요.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 세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지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비겁하게 살았던 자신이 마침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관리의 호출에 세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관아 마당에는 사또가 앉아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지요. 50대 중반의 사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소인 윤세호, 자백하러 왔습니다. 세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자백? 무슨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 자백하러 온단 말이냐? 10년 전 소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차남을 말입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은
당시 큰 소동이었어요. 양반과 자제가 죽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던 미제 사건이었지요. 뭐라고? 10년 전 그 사건의 범인이 내 놈이란 말이냐? 사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소인이 범인입니다. 당시 소인의 아우 윤무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소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살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10년간 떠돌았습니다. 세호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10년 전 그날 밤의 일, 아버지가 동생을 희생양으로 만든 일, 그리고 최근 아내를 죽이려 했던 일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소인은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객을 보내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독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관아 안이 웅성거렸어요.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세호를 바라보았지요. 증거가 있느냐? 아내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죽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둔 토지 담보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객으로 보낸 자들도 모두 우리 집 사람들입니다. 사또는 즉시 관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씨 집안의 부인을 불러오고 증거물을 확보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관노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세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 시즌쯤 지나자 연월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용증과 함께 무진이 작성한 증언서를 가져왔지요. 무진이 직접 10년 전의 진실을 기록한 문서였어요. 사또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날짜가 조작된 차용증, 무진의 증언, 그리고 세호의 자백.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윤세호, 내 놈은 10년 전 살인죄와 최근 살인 미수죄를 저질렀다. 형량은 최소 10년 이상의 유배형이 될 것이다. 세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비 윤가주도 공범으로 잡아들릴 것이다. 자식을 사주하여 며느리를 죽이려 했으니 죄가 가볍지 않다. 마땅한 처사입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지요. 하나, 내 놈이 스스로 자백한 점, 그리고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한 점은 참작하겠다. 형량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지. 세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그날 저녁 관노들이 윤 씨 집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윤가주는 사랑채에서 술에 취한 채 발견되었지요. 그는 저항도 못하고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양반이다. 양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윤가주가 악을 썼지만 관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사또의 명령이 있었고 죄는 명백했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세호와 윤가주가 관아로 끌려가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은 것은 연월과 늙은 하녀 한 명뿐이었지요. 연월은 빈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이 집안을 지켜야 했지요. 땅도 지키고 빚도 정리하고 남편이 돌아올 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세호는 유배 7년형, 윤가주는 유배 5년형이었지요. 자백한 점과 나이를 참작하여 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연월은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옥에 갇힌 세호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맑았어요. 부인 미안하오. 이런 꼴로 만나게 되어. 서방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7년 후 돌아오시면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연월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세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소, 부인. 내가 꼭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소. 연월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옥을 나서는 연월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이제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집안이 정화되었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월은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무진 도련님이 있을 것입니다. 형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연월은 마음속으로 무진에게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호가 유배를 떠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 집안은 조용했어요. 윤가주도 함께 유배를 떠났고 흩어졌던 하인들 중 몇몇만 돌아와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연월은 날마다 분주했습니다. 쌓인 빚을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바로 세우고 밭농사도 직접 챙겼어요. 양반과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연월은 개의치 않았지요. 남편이 돌아올 그날까지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연월이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문을 열자 거지 행색의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연월이 반가워 소리쳤어요. 무진은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작은 보찜이 메어져 있었지요. 형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도련님이야말로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제가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연월이 무진의 손을 잡아 끌려 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 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작별 인사라니요? 연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진은 쓸쓸하게 웃었지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형님도 제자리를 찾았고 형수님도 집안을 잘 건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련님,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시지요. 이 집은 도련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연월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형수님,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호적에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요. 여기 머물면 오히려 형수님께 폐만 끼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아에 가서 호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의 억울함도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형수님, 무진이 연월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미 1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떠돌이로, 나그네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습니다. 연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도련님 정말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네, 형수님. 하지만 형님이 돌아오시면 부디 잘 보듬어 주십시오. 형님은 약한 분이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도련님, 그리고 아이를 낳으시면 제 이름을 한 글자 넣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진이 연월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연월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지요. 도련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남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으니까요. 무진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곳이었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진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연월이 부엌으로 달려가 주머니 하나를 가져왔어요. 도련님,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노자돈입니다. 형수님, 괜찮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도련님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무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주머니를 받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형수님, 잠시 산소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무진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소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었지요. 무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이마를 대었어요. 어머니, 불효자 무진입니다. 이제 형님도 바른 길을 가고 계시고 형수님도 집안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무진이 일어섰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무진은 산을 내려와 연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도련님도 부디 건강하시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보찜을 맨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지요. 연월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 형수와 형을 구하고 사라진 그를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로운 거지 도련님이라 부르며 기억했어요. 훗날 연월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에 진자를 넣었지요. 무진 도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세호는 7년 뒤 유배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고 연월과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무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을에 거지 하나가 나타나 집 주변을 서성이다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진 도련님일 거라 생각했지요. 의로운 거지 도련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